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3번인데 계산 문제가 좀 있어요. 12번부터 19번까지 7개 되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매해 나와요. 26회까지. 그러니까 별표가 5개일 수밖에 없어요. 계산 문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몇 번 풀다 보면은 자동입니다. 시험 문제는 가격이 3억짜리고 금리 10%고 자, DTI 총부채 상환비율 40%, 대부 비율 60%예요. 이하로.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기타 부채는 6,250만 원이 있어요. 이 추정금리는 8%입니다. 그리고 저당상수는 0.12일 때 대출 최대가 가능 금액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일단은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 쉽죠. 3억에다가 곱하기 자, 대부 비율 3억에다가 60%니까 0.6을 곱하면 1억 8천까지 빌려주겠다. 이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DTI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도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어떤 거냐면 차입자가 소득 대비 내야 될 원리금의 부담이 이거 많으면은 채무불이행 되니까 여기다 기타 부채 상환액까지 이렇게 더해서 문제에서 이건 잘 안 나옵니다만 이것까지 해본 문제예요. 기타 부채 상환액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0.4 이하여야 된다. 40%까지. 그러니까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5, 4, 20, 2천만 원까지만 얘가 5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까지만 이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원리금이.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원리금하고 기타 부채 상환하는 게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40%가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금을 알게 되면은 이 원리금을 구하면은 대출 금액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출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이 되니까 대부 금액은 뭡니까? 원리금을 얘가 넘어가서 저당상수로 나누기만 하면 원리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DTI 계산을 할 때 이 원리금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타 부채 상환액이 기타 부채 추정금리 8% 곱하기 6,250만 원 하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 5, 20 얘가 2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그럼 원리금은 1,500만 원이 되잖아요. 얘가 1,500만 원이 되도록 대출 금액을 결정한다. 저당상수가 얼마냐면 0.12다. 1,500만 원 나누기 0.12는 1억 2,50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되고 13번도 같은 문제겠죠. DTI 비율이 40%고 자, DTI가 얘가 40%로 주어져 있고요. 아니네. 이거는 13번 문제는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감소하는가.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면은 DTI 비율을 다시 써보면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이게 60였는데 이걸 낮추게 되면 규제 강화죠.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출을 적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금액이 감소하는데 얼마나 감소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60%일 때는 소득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원리금을 구해야 되는데 기타 부채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 자, 이게 DTI 비율인데 이것이 60%일 때는 6, 5, 30, 3천만 원. 여기가 3천만 원이면 되니까 원리금이 2천만 원인 거죠. 그러면 대부 금액은 저당상수로 원리금을 나누면 되니까 2천만 원을 0.1로 나누면 2억입니다. 그쵸? 자, 2억을 받다가 이게 40으로 낮춰지면 얘가 0.45가 되는 거죠. 0.45. 0.45가 되려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3천만 원, 아까는 6, 5, 30, 3천만 원이었지만 0.45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내가 2,250만 원 해야만, 이거 바꾸면 돼. 식은 여기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예, 2,250만 원이 돼야만 45%가 되죠. 그러면 원리금은 1,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최대. 그러면 1억 2,500까지만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 차이가 얼마냐면 7,5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DTI를 강화했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 DTI 비율을 내리면 됩니다. 대부 비율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7,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14번은 어떻게 됩니까? 14번 문제를 보시면 DTI 비율을 40에서 50으로 올리기로 했으나 차입자의 연소득도 아래 표와 같이 감소했다.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DTI를 이번에 규제 완화예요. 40에서 50으로 올렸잖아요. 소득은 얼마냐면 자 5천만 원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5천만 원일 때 40%였는데 이 소득분의 원리금 DTI가 지금 50%로 올려줬더니 얼마가 빠졌어요? 소득이 4천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이때 간단합니다. 원리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40, 50. 5천의 40%는 이 원리금이 5, 4, 20, 2천만 원이죠. 50의 4천만 원의 50%는 5, 4, 20, 2천만 원이죠. 같아요. 그러니까 DTI는 풀어줬지만 소득이 줄어서 대출받는 금액은 이게 계산 안 해봐도 2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영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예요.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해봐라. 이번에는 이게 부채 감당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담보인정 가치가 2억 원이고 순영업소득 1,500만 원이에요. 예, 대부 비율 20%, 60%, 부채 감당률 1.2 이상, 저당상수 0.1. 자, 대부 비율에 의하면 이거는 쉽죠. 2억에다가 60%니까 1억 2천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부채 감당률에 의하면 이게 부채 감당률은 원리금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원리금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주어져 있죠. 1,500만 원, 1,500만. 이것이 1.2가 되도록 원리금을 결정한다. 그럼 요 계산 어떻게 하면 요거 두 개 바꾸면 되니까 원리금은 1,500만 원 나누기 1.2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원리금이 얼마가 되냐면 1,250만 원이에요. 원리금이 나왔으면 이걸 저당상수로 나누면 대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억 2,5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6번. 16번도 마찬가지. 담보, 대부 비율과 DTI 상향 조정되었다. 이 경우 25회 기출이에요.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대부 비율이 60에서 70으로 상향됐고 상환 능력이 50에서 60% 상향됐어요. 원래 담보평가 가격은 3억이었고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억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대부 비율이 70%일 때와 DTI가 60%일 때. 그러면 3억에다가 70%를 곱하면 2억 1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DTI도 봐야 되겠죠. DTI는 소득이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이게 60으로 상향 조정됐죠. 60. 그럼 원리금은 요거 두 개 곱하면 6, 38,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을 저당상수 0.1로 나누면 1억 8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1천은 대출받을 수가 없어요. 작은 한도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럼 1억 8천에서 1억 5천. 이 차이는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7번은 문제 위치가 좀 잘못 들어와서 20번 다음에 풀기로 합니다. 18번을 풀어보시죠. 자, 18번을 보시면 순영업소득과 부동산 가치 담보비율 이렇게 산정하는 경우인데
대출 금액이 큰 순서로 A, B, C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됐어요. A 부동산은 부채 감당률 1.5만 적용된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1.5니까 순영업 소득이 얼마예요? 6억 원이죠. 6억 원이고 원리금분의 6억 원. 이것이 1.5가 되도록. 그러면 6억을 1.5로 나누면 4억이죠. 원리금은 4억이 됩니다. 원리금이 4억이 되면 이거 저당상수 0.1이겠죠. 0.1로 나누면 40억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부동산은 부채 감당률만 적용하니까 40억. B 부동산은 대부비율 57%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90억에다가 0.57을 곱하면 되고 여기다가 0.57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51억 3천만 원. 그렇죠? 51.3. 그러니까 B 부동산은 51억 3천만 원. 이렇게 빌릴 수가 있고 C 부동산은 두 개를 또 다 해라 했네. 여러분 머리 아프게 만들어 드렸네요. 자, C 부동산은 부채 감당률 1.2입니다. 그러면 대부비율 60%면 90억 곱하기 0.6이면 6구 54억이고 54니까 부채 감당률 1.2였죠. 부채 감당률 1.2 1.2는 자 원리금에서 순영업 소득이 6억이죠. 차지하는 비율이 1.2가 되도록 원리금을 결정해라. 그럼 6억 나누기 1.2니까 5억이겠죠. 예, 원리금이 5억입니다. 자 원리금이 5억인데 이것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대출금액 50억이 되는 거죠. 얘는 50억입니다. 그러면 BCA 그죠? 순서는 BCA 이렇게 이게 96, 54 예. 그렇죠? 예, 그래서 BC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해봐라. 이건 26회 기출인데 이건 원금 균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여긴 안 나왔는데 읽어보죠. 2억 받았네요. 2억. 2억 받았고 2회차 상환 금액을 구해봐라. 자 원금 균등 상환은 이제 잠시 후에 나옵니다. 원금이 똑같은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연단이니까 월로 환산 안 해주고 그냥 20년 2억을 나누면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자, 1회차 1,000만 원 갚았으니까 2회차는 1억 9천만 9천에 대한 이자만 적용되면 되죠. 5%입니다. 5%. 1억 9천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950만 원. 그죠? 맞죠? 950만 원. 그러면 2회차 원리금은 원금 상환액은 항상 똑같잖아요. 1년부터 20년까지. 1,000만 원에다가 원금에다가 2회차 이자 950만 원을 더해서 1,950만 원이 되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만 계속 나오죠. 이것도 그러니까 두 문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계산 문제 한 문제와 자, 상환 방식에 관한 것들이 20에서 28번까지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랬어요. 원금 균등은 지금 19번에서 계산한 대로예요. 1번 매기 상환되는 원리금은 대출 원금의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한다. 이거는 원리금 균등에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 원금을 만기로 나눠야 되죠.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나 점증 상환 방식보다 원금 상환 속도가 빠릅니다. 느린 게 아니라. 예,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3번 초기에 차입자의 불이백 부담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나 점증 상환 방식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 4번은 매기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거 맞죠. 이자는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원금 상환액은 점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합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에요. 5번 이자 수입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작아요. 원금을 빨리 갚기 때문에 이자 수입 자체는 작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죠. 원금 균등. 원리금은 매월 동일한, 여기 이제 총축이 원리금인데 원금 상환액에다가 대출 잔고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9번 문제에서 계산해 봤죠. 원금 상환액은 고정됐고, 그죠? 이자 상환액은 계속 감소합니다. 원금 갚아 나가니까.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감소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체감식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20년 만기 10%로 원금균등 상환으로 대출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 10만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매년 갚아야 될 건 5천만 원입니다. 원금이에요. 이게 원금 상환액. 그럼 원금 상환액은 1년 차부터 20년까지 똑같고, 첫 해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에 대해서 한 푼도 안 갚은 상태니까 거기다가 10%를 곱하면 1,000만 원이죠. 5,000원, 1,000원. 예. 그죠? 10만 원에 10%는 만 원이죠, 만 원. 왜 이러나? 그러면 이거 더하면 15,00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5,000원. 그래서 원금균등에서는 첫 해에 15,000원을 내지만 원금은 5,000원씩 똑같이 내지만 20년 동안 이자가 줄잖아요. 두 번째 해 이자는 이제 5,000원을 갚았으니까 95,000원에 대해서 10%니까 9,500원이 되죠. 그러면은 9,500원에 5,000원을 더하면 두 번째 해는 14,5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000원 원금을 갚는 것만큼 10% 이자, 즉 500원씩 주니까 이게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규칙적으로 줄어서. 그래서 이렇게 원리금 상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 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원리금 균등, 아까는 이제 원금 균등은 여기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적어요. 더. 초기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저당 상수 20년 10% 저당 상수는 0.1174력이에요. 그러면 11,746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금 균등에서는 15,000원이었지만 첫 해에 내게 될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은 훨씬 줄었죠. 그렇지만 이제 줄진 않고 원리금은 항상 똑같습니다. 원리금은 항상 똑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의 합인데 그 구조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헷갈려요. 지금 이 밑에 부분은 이자고 위에 부분은 원금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드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리금은 똑같은데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매기 이자는 줄겠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근데 이자 이걸 써드려야 될 것 같아.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이게 똑같아요. 항상 같은데 지금 이자가 줄면 이게 같아지기 위해서 원금은 늘어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금은 상환액은 증가하고 이자 상환액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대출 초기에 원리금을 보면은 이렇게 다르다. 원금 균등은 15,000원이었고 얘는 11,746이었잖아요. 그래서 초기 원리금 상환액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점증 상환은 뭐냐면 이렇게 점점 증가시켜줬어요. 이걸 좀 꺾었어요. 밑에 조금 내게 하고 나중에 많이. 할증 상환이다. 이렇게 너무 깎아주다 보니까 이자 또 못 갚는 현상이 나타나고 못 갚은 이자 부분만큼 원금에 가산돼서 원금이 증가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초기 상환액의 크기를 보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초기 상환액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상환. 대출 잔액의 크기는 원금 균등은 빨리 갚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어떤 시점에서 보더라도 잔금의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잔금의 크기는 점증 상환이 제일 크죠. 늦게 갚으니까. 자, 기타 상환은 이제 참고적으로만, 부분 균등 상환은 대출 만기에 잔고가 0이 되지 않는 이런 건데, 가령 5년 대출해주고 5년 동안 뭐 3억을 대출해줬다 이거예요. 기업에. 아, 너 힘드니까 1억은 나중에, 맨 나중에 다 갚고 이자랑 함께 여기 2억에 대해서만 원리금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기에 잔고가 0이 되지 않아요. 그 대신 만기에는 1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다 상환해야 되니까 확 부풀어 오르죠. 풍선처럼. 풍선처럼 확 부풀어 오른다, 만기에. 이런 겁니다. 원금 거치 이자 상환, 이건 잘 아시죠?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겁니다. 부의 상환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17번 문제. 아까 못 풀었던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고정금리 대출 시 원리금 균등 상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7번. 1번 매기 상환되는 원리금은 대출 원금을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누어 저당 상수로 곱하는 것과 같죠. 역수니까. 그래서 1번은 틀리지 않았어요. 2번 원금 균등 상환이나 점증 상환보다 원금 상환 속도가 빠르다 했는데 원금 균등보다는 빠르지 않죠. 원금 균등이 더 빠르죠. 상환 속도가.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상환 조건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4번 매기 지급하는 이자는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고 잔금 비율은 1- 상환 비율이에요. 원리금 뒤에서 이제 계산하겠지만 자 잔금 비율이 90%라는 거는 상환 비율이 10%라는 거죠. 그 식이에요. 네. 자 21번입니다. 갑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기지론 이용해서 1억 원을 자 1억 원을 연리 6% 10년간 중요한 것은 매월 이걸 보셔야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받았다. 첫 해 원금 상환분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원리금은요. 원리금은 대출 금액에다가 1억 원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0.011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111만 원이죠. 근데 원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자를 빼줘야 되죠. 자, 이자는 첫 해에는 1억에 대한 6% 이자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600만 원. 근데 조심하실 거는 이 600만 원은 연이자고요. 이게 월 저당 상수고 월 내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이자는 12로 나누어 주면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 50만 원을 빼면 원금 61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22번입니다. 주택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림을 보면서 하시면 더 쉽죠. 대출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여기 대출이죠. DTI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거잖아요. 소득은 일정하니까 원리금의 크기를 보라. 원리금이 제일 큰 것이 DTI가 제일 커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원리금이 가장 큰 건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죠? 자,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상환해야 할 원금의 크기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했고 3번 대출 시점에서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이번에 반대로 원리금이 분모, 순영업 소득은 일정할 테니까 가장 낮은 거. 이게 가장 낮다는 것은 원리금이 가장 크다는 거죠. 원리금이 가장 큰 거는 원금 균등입니다. 4번 대출 기간 중 절반이 경과된 시점에서 잔금 비율. 자, 잔금 비율이 가장 큰 건 항상 점증 상환이라고 했고요. 5번 원리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 부해 상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점증 상환이 부해 상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이에요. 자, 그림 문제예요. 틀린 설명은. 격에서는 부해 상환이 발생할 수 있죠. 격은 점증 상환이고 니은은 원리금 상환이고 디귿은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자, 니은에서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 맞고 디귿에서 상환되는 원금의 크기는 항상 같죠. 원금은 같아요. 원금 균등이니까. 중도 상환 시 잔금의 크기가 큰 순서는 경, 니은, 디귿이에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5번 원금 거치 이자 상환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이거는 점증 상환 방식. 이게 가장 가깝죠. 자, 24번입니다. 아파트를 사기에 다음과 같은 저당 조건에 1억을 대출받았다. 5년 후 잔금은 얼마인가? 이건 미리 이걸 보죠. 잔금 비율의 계산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출받을 때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우리 개념은 매년 일정하게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원리금으로 바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게 될 원리금을 전부 현재 가치화하면 그게 대출 금액이라는 거죠. 그쵸?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잔금 비율이라는 것은 대출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리금들을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만약에 대출 만기가 20년이라면 20년 이걸 전부 현재 가치하면 대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잔금은 뭐냐면 이제 몇 년 갚았을 거 아니에요. 몇 년 갚았다면 안 갚은 기간들,
그게 만약에 3년 갚았다 그러면 안 갚은 기간이 17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갚게 될 17년 동안의 원리금을 전부 현재 가치화한 게 잔금입니다. 그 원리금은 지워지니까 잔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의 현가계수 대출 만기분에 연금의 현가계수 남은 기간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죠. 대출 만기분에 남은 기간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번을 다시 풀어보면 만기가 20년이죠. 그리고 5년 후 잔금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이건 14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 15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잔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연금의 현가계수 15년은 나와 있지만 20년짜리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역수를 사용합니다. 저당상수분의 1, 0.12분의 1 이것이 연금 현가계수니까 이걸 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1분의 7.6에 곱해서 분모로 내려오고 2개 곱해서 분자니까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분모에서 이거는 7.6 곱하기 0.12가 되고 이거는 0.912가 됩니다. 그러니까 91.2%가 잔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1억에다가 0.912를 곱하면 9,120만 원이 잔금이다. 자, 되셨고 25번입니다. 이거는 24회 기준인데 되게 쉬워요. 그죠? A에 들어갈 것은 자,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초기는 저가했는데 점차 그 부담을 늘려간다. 그러면 점증상환. B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은 맥이 동일하지만 벌써 원리금 균등. 그죠?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26번은 그림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조심해요. 이게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요. 원금이 똑같은 거니까 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는 뭐냐? 원금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원금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했죠. 혹은 뭐 점증 상환도 될 수가 있겠고 이런 조합은 지금 1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택 더당 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대출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매월 원금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인데 중요한 것은 월 단위 원금 균등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만기는 20년이고 금리는 10% 고정금리입니다. 1번 첫 해 불입할 원리금을 구해봐라. 원리금을 구할 때는 이건 대출 금액이 1,2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 1억 2천. 그럼 1억 2천을 20년, 즉 월이니까 240개월이죠. 이걸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50만 원씩 매월 내면 다 갚는 거예요. 이게 원금입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첫 해 이자는 1억 2천에다가 10%를 곱하고 이건 연이니까 12로 나눠야죠. 요거 하면은 떨어지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첫 해 이자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150만 원이 되니까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할 원리금은 점점 감소한다 해서 맞는 거고 3번 원리금 방식의 조건이라면 첫 해 원리금 지불액은 첫 해 150만 원보다 적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4번 대출 금액과 만기 같은 조건에 변동금리 대출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변동금리가 더 낮아요. 10%보다 높은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5번 점증상환 조건이라면 만기에는 더 많이 내겠죠. 점증상환이 조금 내다가 나중에 많이 내니까 자 원금 균등보다 훨씬 크겠죠. 자 이런 겁니다. 28번입니다. 주택 대출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뭐 기타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부분균등 대출 잔고형이 되지 않는다 했고 2번은 원금거치 이자 상환 3번은 부의 상환 4번 물가연동 대출은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다 받아요. 1년 물가가 딱 올랐으면 그만큼 더 받는 거니까 4번이 틀렸고요. 5번 포괄융자는 신규 대출에다가
기존 대출에다 신규 대출 묶어서 새로운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들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부터 34번까지는 이건 변동금리입니다. 예, 고정금리만큼은 자주 출제되지 않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변동금리 대출로만 묶인 것은 기억,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돼서 변동금리입니다. 기억 맞는 거고. 니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대출 기간에 치명적 손실을 입힌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면 금리가 오를 거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받으니까 이것은 고정금리에 대한 얘기예요. 디귿, 대출 기간이 금리 변동률 모두 감소하는 것도 고정금리입니다. 리을, 양도성 예금 증서, 코픽스, 코리버 이런 거 관련인 거 리을 맞고요. 대출 위험 요인과 예상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격, 리을만 맞고 나머지 니은, 디귿, 미음은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0번 문제는 30문제 하기 전에 변동금리를 보는 거죠. 지표금리에 연동해서 대출 조건이 계속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위험이, 금리 변동 위험을 다 차입자로 대부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자로 전가시킨다는 것은 대출 기간이 받는 위험이 적어지고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을 적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자를 적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금리보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낮은 겁니다. 고정금리보다.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되는데, 예. 그래서 이 조정주의가 만약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 개월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짧으면 차입자의 위험은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짧으면 대출기간의 위험은 작아지는 거고 길면 길수록 대출자의 위험은 커지는 거고 차입자의 위험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CD 연동 담보대출이거나 혹은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을 한다.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해서. 코픽스 연동은요, 잔액 기준이 있고 신규 취급액이 있어요. 잔액 기준은 이거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은행 등이 가령 예금이나 적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럼 예금금리 주고 받아서 대출해 주잖아요. 예대마진이라는 걸 예금 받아서 대출 금리를 좀 높여서 대출하는 거잖아요. 그 조달금리가 여지껏 10년이든 5년이든 잔액, 니네들 조달한 금리의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거예요. 근데 신규 취급액은 최근 한 달만이에요. 최근 한 달만 조달한 금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잔액 기준은요. 금리가 떨어질 때 서서히 떨어져요. 옛날에 높은 금리로 받은 것까지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취급액은 빨리 떨어집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최근 한 달 것만 반영해서 금리가 나오니까. 반대로 올라갈 때는 잔액 기준은 과거 낮을 때 것까지 포함돼서 올라가니까 잔액 기준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지만 신규 취급액은 최근 한 달 것만 반영되니까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변동성은 신규 취급액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잔액 기준보다. 따라서 금리 하락기에 차입자는 신규 취급액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잔액 기준을 선택해서 대출하는 게 맞다. 그리고 뭐 단기 코픽스는 3개월물 자금인데 이건 뭐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높은 변동성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불리하다. 차입자 기준으로. 그렇죠? 빨리 올라가니까. 잔액 기준은 낮은 변동성이죠.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 차입자 기준 서서히 떨어지니까 차입자 기준으로 불리하다. 자, 이자율 상한은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상한선을 두고 최초 정할 때 이제 금리 조금 더 받는 겁니다. 가령 5% 이상은 안 받겠다. 5%까지만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율 수합은 그냥 수합 거래라는 것이 이제 바꾸는 거래인데 가령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바꾼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그래서 금리 위험을 전가시키는 수합시장에서 사실 투기적 스칼퍼, 투기적 투자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것까지는 설명은 안 드리고요.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연동은 이거는 하는 나라가 있겠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해서 나중에 다시 다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30번입니다. 그래서 코픽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1번, 2번, 3번 뭐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4번이 틀렸는데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보다 금리 변동성이 크다 해서 이게 틀렸죠. 반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잔액 기준 서서히 올라가는 거를 선택해서 이자를 내야 되겠죠. 자, 31번입니다. 31번은 10,000원을 10%로 맡겼을 경우 자, 10,000원을 맡겼어요. 10%로 맡기면 1년 후에 11,000원을 받겠죠. 이자 10% 포함해서 1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6%였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6% 떨어진 거죠. 그럼 11,000원을 6%로 할인하면 됩니다. 1 플러스 R 0.6, 1년이니까 1승 0.06 분의 1. 그러니까 11,000원을 1.06으로 나누면 1377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실질 금리는 실질 내가 받은 거는 1,000원을 받은 것 같지만 377원까지만 받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3.77%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 6%를 더하면 9.77.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이제 길어질수록 4에 육박한다라고 생각하면 10%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피셔 방정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 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요. 그러니까 6% 여기서 반올림하면 4% 더해서 10%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자, 32번입니다.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비교 설명한 거예요. 옳지 않은 것. 1번 고정금리 대출 방식은 변동금리 대출 방식에서보다 차입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이 크다. 아니죠.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게 변동금리죠.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이 다 고정 딱 시켜놓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시장금리가 상승할수록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고정금리는 5% 빌려줬는데 10%가 왔어요. 그럼 자금조달금리는 10%예요.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5%예요. 예대 마진. 이 역마진이 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3번 자 변동금리 조정주기 길수록 대출기간은 어때요? 길면 안 좋죠. 위험은 커지는 거고. 자 이거는 이자율 상한에 관한 4번의 설명이고 그때는 이제 부해상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5번 고정금리 대출에서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건 예상한 인플레이션까지만 반영시킨 거고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반영해서 10%가 됐다면 10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은행은 손해입니다. 차입자는 10을 내야 되는데 5만 내야 돼도 되잖아요. 그래서 차입자는 이익이고 대출기간은 손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33번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부채 감당률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지문 속에 원리금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가장 낮다는 것은 원리금이 가장 높다는 거고 원리금이 가장 높은 것은 원금 상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34번 문제는 대출기관 입장에서 위험이 가장 큰 걸 골라봐라. 그러면 일단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하고는 고정금리가 커요. 고정금리 중에서는 그럼 디귿하고 리을인데 원리금 균등하고 점증 상환에서는 뭐가 큽니까? 점증이 크죠. 이건 조금 받으니까 초기에 원리금 균등보다 이렇게 큰 겁니다. 위험이 큰 순서예요. 점증이 리을이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 디귿입니다. 그럼 변동금리에서는 이제 조정 주기가 자 6개월하고 3개월이에요. 3개월, 6개월 격이고 니은인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위험하잖아요. 격, 니은입니다. 그래서 리을 디귿 3개월 니은 격 그죠? 니은 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점증 상환이 위험하고 고정금리가 더 위험한데 점증 상환이고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조정 주기는 길수록 위험하죠. 그러니까 니은이 은행 입장에서는 길수록 위험하죠. 짧을수록 정가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리을 디귿 니은 기억이에요. 길수록 위험하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길었던 내용에서 여기 써 있었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원리 고정금리가 더 위험하고 점증 상한이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 변동금리는 조정주의가 길수록 더 위험하죠. 이게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네. 리을 디귿 니은겨.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주택금융을 주로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금융 남은 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증권론 앞에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